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설프게 독립성까지 건드리면 자칫하면 물가가 튀어오르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은 조심스러운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시 의장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행정부에서는 완만한 통화 정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원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갈팡질팡하면서 바라보고, 연준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사분오열돼 있고, 이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트릴레마 하니까요.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일단 유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종전 기대감 커져가지고 국제유가 90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물가 상승 우려 좀 부식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긍정적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고, 전쟁 빨리 끝나야죠. 이게 이제 100불 뭐 이런 유가가 오래 지속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하락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도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락할 텐데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죠. 근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그럼 전쟁이 끝나면 전쟁 이전의 레벨로 돌아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직전에 국제 유가가 60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110불을 넘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90불까지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90불 정도 되는 유가가 다시 60불까지 내려오느냐, 이 질문으로 바꿔보면 약간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유가가 빠질 거냐?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옛날로 돌아갈 거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전쟁 직전보다 유가가 높은 수준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면 이거는 사실은 물가에는 부담을 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게, 전쟁이 꽤 오래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체감으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전쟁이 터진 날이 2월 27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5월 말이니까요. 사실은 3, 4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초 대비해서 지금으로 연결해버리면 한 2, 3개월 정도의 텀을 돈 거잖아요. 그럼 3개월 만에 국제유가가 이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면 60불에서 90불로 올라간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물가가 안정됐다고 할 수 있냐? 이게 조금 애매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물가의 부담이라는 거는 기존보다 높은 물가가 만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부담스럽다 이것보다 지금 연준도 그렇지만 바라볼 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이겁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연준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3%를 다시 넘어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21년도 3월 달부터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넘어섰어요, 물가가. 그러면서 이 금방 내려온다 했는데 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내려오질 않고 있는 거죠. 그럼 21년 3월부터 지금이 26년 6월이니까 거의 5년 4개월째 못 돌아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5년 4개월째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데 중간에 계속 이제 다 왔다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관세 때문에 올라오고 중동 전쟁 때문에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목표치로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물가 목표를 넘어선 게 막 5년, 6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생겨나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거라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거라는 기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데 이제 치료가 될 만해 했는데 또 터지고, 치료가 될 만해 했는데 또 터지고, 그러면 터진 한 건 한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누적이 되면서 고질병이 되는 게 문제죠. 고질병이 되면 쉽게 치료가 안 되고요. 또 고질병이 되면 쉽게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제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내려올 거니까 물가 문제는 해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 왔었던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고착화시키는지, 이거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 상승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그게 더 심화된 거죠. 그렇죠. 최근 석 달 사이에 유가가 오른 게 네. 물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뭐냐면 1차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바로 기름값이 뛰어 올라가면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좀 제한을 해줬잖아요. 지원을 좀 해준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정부 발표 듣고선 좀 놀랐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 후반대까지 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이 에너지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산업에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2차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차가 어떤 때는 6개월씩 나기도 해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를 건드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로 넘어가거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도매 물가라고도 하는데 제조업에 결국에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물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부터 올라가고 나면 생산자들이 높아진 에너지 가격 이걸로 들어간 비용을 갖다가 원가에 엎어버리게 되니까 이 원가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이 시차가 어떤 때는요 3개월에서 6개월에서 또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 상태가 장기화될 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일찌감치 끝내주면은 이게 우리나라도 재고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더 이어지게 됐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분들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은 저도 심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물론 산업별로 다 다르긴 한데 어떤 건 조금 더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 영향을 직접 주는 것과 이게 간접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를 타고 영향을 주는 것,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정도면 올해 내내 물가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다만 전쟁이 만약에 일찍 끝나준다면 그럴 때는 이미 재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죠. 또 하나는요. 이 물가 자체가 올라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물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대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물가가 오르더라도 전쟁이 끝나 있으면 지금 올랐지만 좀 있으면 내려가겠네. 이제 이런 기대가 생기면 사실 견딜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열흘짜리 극기훈련 가도 견딜 수 있는 건 열흘 후에 나간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라볼 거는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전쟁에 대한 그 기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기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이 크겠어요. 연초에 전쟁 날 거라고 예상 못 하니까. 60달러를 기준으로 분명히 연간 사업 계획 짰을 텐데 부담 느끼는 기업들 많겠어요. 당연히 많죠. 근데 이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도 되게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딱 보면 금리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 각인데 이게 전쟁이 만약에 딱 끝나주면 또 이거 괜히 지금 금리 올릴 필요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쟁이 애매하게 오래 가면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결할 수도 없고 되게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중앙은행이나 그러니까 결국엔 정책 담당자도 마찬가지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의사결정이 중요하잖아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골치가 썩혀지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60달러로는 영영 못 돌아간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영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미국만 공격한 게 아니라 UAE라든지 아니면은 카타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 정유나 가스 시설을 흔들어 놨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으로 돌아가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 같은 경우도 에너지 생산을 했던 곳이잖아요. 거기가 예전처럼 전쟁 이전처럼 바로 이 호르무즈가 풀린다고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 생산이 좀 늦어지는 문제가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생산 시설을 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그걸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야겠죠. 그 두 번째는요. 저는 운송비의 증가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호르무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크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걸 막았을 때 전 세계가 얼마나 쫄리는지 이제 이란이 본 거예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요거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틀어준다라는 게 갖고 있는 위력이 있으니까 협상을 할 때 이게 하나의 카드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여태까지는 안 했었지만 그러면 이란이 이걸 갖다 단순히 휴전이라든지 종전을 한 다음엔 다시는 이 카드를 내밀지 않느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협상의 카드처럼 생기게 된다면 전 세계 공급망의 불안 요인은 커질 수 있죠. 그러면 호르무즈로 배가 들어가려고 할 때 배 주인들은요 호르무즈로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닫혀버리면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럼 그 배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배 주인들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혹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배를 사용하는 용선료의 가격을 높이겠죠. 두 번째는 선원들도 호르무즈 들어가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아마 보험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행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란에서는 통행료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슨 서비스료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무슨 서비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제 그런 것들까지 만약 부과가 된다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운송비의 증가죠. 배달앱을 통해서 무언가를 시켜 먹을 때 음식값이 2만 원인데 배송비가 3만 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음식값이 2만 원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운송비를 포함한 5만 원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을 것 같아요. 그럼 중동에서 에너지를 조달할 때의 그 에너지 가격, 그 프리미엄이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 가격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한동안 지속이 될 것 같고, 물론 그 이후에 꽤 먼 미래에 이제 이런 공급망에 대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내지는 이제 지금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균열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오펙 플러스도 굉장히 엄격한 감산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또 받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에너지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꽤 시간이 흐른 후엔. 그럼 그때는 이제 $60 밑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원자재 가격들 보면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것들이 제가 있거든요. 구리랑 우라늄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거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 봐도 무방한 건가요? 아니면 이 두 개만 이런 건가요? 제가 뭐 슈퍼사이클을 예측하는 것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갖다가 재고를 쌓아놓으려는 움직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것 같아 이런 기대가 크잖아요. 그럼 원자재의 재고를 줄이려고 하겠죠.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가가 좀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첫 번째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무언가 공사를 할 때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올라간 걸로 공사비 올려야 되니까요. 그죠? 미리 땡겨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이게 되게 크게 존재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공급망이 불안하다라고 하면 공급망이 안정적일 때는 재고가 적더라도 언제든지 조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재고가 적은데 공급망이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그럼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딱 막혀버리죠. 그럼 원자재가 없으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거래처에 언제까지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처에 납품을 할 수가 없죠. 원자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망이 불안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돼요. 재고를 쌓게 됩니다. 그럼 재고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의 불안이라는 게 원자재에 대한 재고 수요, 예비 수요를 늘리는 역할들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슈퍼사이클이냐 이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원자재 가격을 들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나는 것, 이걸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와 재고를 갖다가 늘리려는 심리, 이 두 가지와 맞물려서는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은 같은 경우는 나름의 산업재적인 성격이 있는데도 최근에 좀 조정기예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금하고 은이 요즘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둘은 약간은 일반 산업재 같은 원자재의 성격도 있지만, 글쎄 이제 은을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약간의 화폐적인 성격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민감도가 좀 높은 편인데 다른 원자재 대비해가지고 특히 이제 요즘 보면 금 가격이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 인상 카드를 고민하고 있죠. 잠깐 보시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약간 뭐랄까요, 일종의 리저브처럼 모아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화폐 대안처럼. 근데 화폐는 갖고 있으면 이자를 주지만 금이나 은은 이자를 안 줘요. 그러면 화폐는 이자를 주는데 나머지는 이자를 안 주죠. 그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화폐는 보유했었을 때의 매력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금은은 그런 성격에서 조금 벗어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은이 조금 주춤한 면이 있고요. 투자 대상으로서 금은 같은 경우는 많이 뛰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금이나 은을 좀 대체할 수 있게 요즘 주식시장에서의 성장이 워낙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 대상에서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런 자금들이 오히려 다른 대안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코인 가격이 조금 부진한 것도 이런 이유들하고 좀 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투기적인 투자 대상의 그 하나로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대안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 초에도 일부 그러긴 했는데 금, 은, 막 골드바, 실버바 엄청들 많이 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들고 있어야 되나요? 저도 이제 나와서도 자주 이제 말씀드린 건데 금이 안전자산이다, 은이 안전자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저는 금 가격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금이라는 자산을 투자할 때는 꼭 보셔야 되는 게 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지 다음 달에 금이 오르는지를 예측하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이 이제 장기 투자로서의 매력은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미국의 달러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미국은요. 경상 및 재정 적자가 좀 크게 쌓이는 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리 달러의 약세 우려를 좀 높일 수는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은 각국이 미국과의 사이가 틀어졌었을 때 달러 대비해서 다른 자산을 외환 보유고에 조금씩이라도 더 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기게 될 텐데 그 의지를 반영하게 되면은 금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 꾸준히 좀 늘어나지 않겠나. 이게 첫 번째고요. 금리 인상한다면서 근데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도 올해 보니까요. 금리 인상할 때는 영원히 인상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인상하면 인하하고 인하하면 인상하고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 가격이 모멘텀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 같다. 요럴 때가 금 가격이 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인상에 들어가니까 그럼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장기적으로 그럼 금리가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또 인하가 되는 시기가 올까요? 저는 후자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자산 차원에서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유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은은요. 변동성이 금보다 훨씬 커요. 초보 투자자들이 이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5%, 그리고 30년물이 5.0% 안팎이면 거의 역대급으로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동 전쟁이 낳은 상흔이죠. 중동 전쟁 때문에 물가가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높은 물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기대는 특히 장기 국채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죠.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중동 전쟁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질병이라는 게 계속 아픔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모습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상승, 높아져 버린 그 유가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좀 점화시키면서 이게 국채 금리를 과거보다 높게 유지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중동 전쟁을 수행하면서 지금 미국은 이미 국방부에서 2천억 달러만큼 재정을 더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써버렸던 무기를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 부담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은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국채의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빌려야 될 테니까.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로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두 가지 요인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물가를 끌어올리고 재정을 갖다가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지금 빅테크들이 AI 혁명 관련해서 설비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죠. 이 빅테크들이 재작년만 해도요. 돈을 갖다 풀어가지고 채권을 사주거나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어요. 잉여 유동성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땡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금의 공급자가 지금은 자금의 수요가자가 돼 있죠. 설비 투자는 돈 먹는 하마예요. 시장의 자금을 막 빨아들이게 되거든요. 이거는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거, 요거는 좀 우리가 마찬가지로 빅테크라든지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다라는 점을 좀 같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을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아야지 환율이 안정되거든요. 근데 그건 외환 보유고를 조금 줄여야 돼요. 근데 외환 보유고가 지금 다 미국 국채 같은 걸로 돼 있죠. 그러면은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 캐시를 던져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국채를 갖다가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국채 금리가 뛰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 좀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좀 오묘하게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의 이제 높은 금리 레벨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높은 금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금리가 되게 높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높은 금리가 금방 끝날 거야 라고 한다면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좀 부담감 확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리가 지금 레벨이 되게 높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높은 금리의 지속 가능성, 이게 아마 향후에는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국이 사실 재정 적자 상태인 지는 꽤 됐고 그렇죠. 사실 외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금리 올라가면 엄청 부담 계속 나날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부채가 계속 커지게 되면 미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국 경제는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빚이 100억이 있어요. 끝났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연봉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빚이 100억이 있는데 매년 100억씩 벌면 부담스러울까요? 100억이라는 빚이.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채도 중요하지만 부채만큼 소득도 중요하죠. 그래서 부채 총액이 중요하냐, 부채 비율이 중요하냐 하면 저는 부채 비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죠. 이걸 국가로 가져오면 부채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부채 대비 얼마나 국가가 성장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빚이 3%씩 늘어나는데 그럼 와 끝났네? 이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3%씩 소득이 늘면 그 부채의 부담은 희석을 시킬 수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국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부채를 줄이든가 두 번째는 성장을 강화시키든가. 부채를 줄이면 좋지만 부채를 줄이게 되면 성장이 위축이 되겠죠. 긴축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시중에서 자금을 빨아들이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면 성장이 둔화가 되면 이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부채가 2% 3%씩 증가할 때 성장이 4% 5%씩 증가하면 이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더 부채 비율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성장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각국의 성장을 부스트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성장을 되게 많이 바라는 거죠. 이걸로 아마 해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부채 총액보다는 비율로 따져야 된다. 그러면 최근까지의 미국의 GDP 성장률은 부채 비율을 상쇄할 만큼 계속 오름세를 보였죠. 지금 이제 부채 비율하고 비교하는 게 성장률인데 성장률에는 실제 성장률하고 명목 성장률이 있어요. 실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을 더하면은 이게 명목 성장률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 자체가 2에서 3% 정도씩 성장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거기에 지금 물가가 뭐 2, 3%씩 오르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보통 성장이 강해지면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수요가 높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요. 그럼 이거 잠깐 생각해 보면 아니 성장이 강하면 부채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성장이 강하면 그만큼 금리가 올라서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찾아야 돼요.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성장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생산성의 증가거든요. 그럼 생산성의 증가는 어디서 가능하냐? 이게 AI 혁명이죠. 그래서 케빈 오씨라는 이번에 새로 취임하는 분이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굉장히 퀄리티 높은 성장이 필요하지 않냐. 그럼 성장은 나오는데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성장이 세니까 이 부채를 녹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AI가 지금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포인트 아니냐, 치트키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이 4에서 5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부채 부담을 덜 느끼고 있다 이 정도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만큼 또 금리를 끌어올리면 문제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물가가 안 오르는 아름다운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기사에 잘 안 나와서 여쭤보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해마다 되게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한번 그 차트 같은 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이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늘어요. 근데 코로나를 직후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어떤 때는 3, 4%씩 늘다가 뭐 어떤 때는 6, 7%씩 늘고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는요. 재정을 좀 많이 쓰면서 적자의 증가율이 3%를 좀 많이 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채 자체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상승률 자체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만 아마 아시겠지만은 지난 10년 정도를 바라보면 전 세계에서 실질 성장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국가 찾아보면 미국이죠. 미국이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더라도 빚이 늘어난 만큼 성장을 가져가니까 시장이 그 부담을 갖다 어느 정도 희석시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 AI 혁명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거의 끝에 다다랐으니까 너무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AI가 나온다는 게 저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뭐랄까요? 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마켓을 볼 때 보면 되게 오묘한 타이밍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의 상승폭이 조금 평년 대비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올해는 그래서 이제 봐야죠. 아마 작년보다 높을 거예요. 어느 정도 나올지는 조금 이제 4분기 정도 되면은 윤곽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한번 좀 보시죠. 이게 그리고 이제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습을 하려면 또 재정 적자가 또 지출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봐야죠. 작년에 감세해 준 것도 있어요. OBBBA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재정 적자가 올해 내년에는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꼭 살펴봐야 될 변수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야겠죠. 근데 중국이랑 일본은 요새 왜 미국 국채를 잘 안 사는 건가요? 국가 차원에서 국채를 사는 거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 ETF를 살면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사는 거하고 이렇게 개인들이 사는 건 좀 다르죠. 요즘 보면은 중앙은행들은 조금씩 덜 사는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근데 오히려 민간에서 헤지펀드라든지 개인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중앙은행들은 왜 조금씩 줄이고 있느냐? 첫 번째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슈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란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달러 자산에 너무 집중했었을 때 만약에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지잖아요. 자산 동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이란을 보면서도 느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느낀 거죠. 지금 러시아도 거의 3천억 달러 가까운 자산이 동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란하고 협상하는 것도 동결된 자산 풀어주면 2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절반 먼저 풀어주면 휴전하자. 협상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만약 중국 같은 경우 외환보유고가 이 두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달러로만 집중을 시키면 한순간에 동결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해야 된다는 니즈가 분명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줄인다는 것들보다는 늘리는 걸 조금은 경계를 하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약세가 너무 강해요. 엔약세를 좀 제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이 과정에서 국채를 늘리는 것들보다는 환율 개입 과정에서 국채를 조금 줄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 국채 장기금리 엄청 오르고 있던데 이거 금융시장에 내관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뇌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뇌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카이치 사나이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돈을 풀게요 라고 했거든요. 돈을 풀면은 야 이거 재정지출 막 늘어나니까 확장 재정 아니야? 빚이 이렇게 많은데 돈을 막 쓰면 돼?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금리가 확 뛰었는데 이거 수습에 들어갔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을 쓰더라도 책임 재정을 하겠대요. 확장 재정이 아니라. 그건 뭐가 차이가 있지 해서 보니까 확장 재정은 쓰는 거, 책임 재정은 이 돈을 써서 분명히 다른 성장 효과, 돈을 벌어들이는 효과를 만들 것, 세수를 늘린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무언가 성장이 나오는 산업에 이 돈을 때려 넣으면 예를 들어 AI 같은데 그럼 이 산업이 새롭게 융성이 되면서 여기서 새로운 세수가 확보가 될 수 있겠죠. 이러면 돈을 쓰더라도 책임 있게 회수가 되니까 책임 재정과 확장 재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책임 재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의 현 레벨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도 심각한데 이거 답이 없어라고 하는 순간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부도 인식하고 일본 중앙은행도 인식을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오묘하게 조절을 하느냐 이건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내깔려 놔둔다? 이러면은 이제 그 장기 국채 금리가 팍팍 튀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언가 세계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6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일본이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높아져 있는 장기 국채 금리를 조금은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다 이걸 그냥 좌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무언가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분명히 다른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정부나 중앙은행도 이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계감을 갖고 있다. 요 점에서 시장은 조금은 좀 다르게 판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 세계가 물가는 오르고 성장세는 꺾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당분간 전 세계 채권 시장은 불안에 떤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채권 시장이 당분간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보면 될까요? 20년도, 21년도 초에 그때 이제 제로 금리였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도 1년짜리가 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가 0.5였거든요. 그러다가 21년도부터 돈을 하도 푸니까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22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거치면서 공급망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지금 몇 년째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나 낮았던 금리에서 크게 뛰어오르니까 이 높아진 금리가 비정상이라서 금세 내려오겠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높아진 금리가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원래는 환율이 1,200원만 넘어도 높다고 했었어요. 아마 그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300원은 높은 환율일까요? 근데 지금 만약 환율이 1,300원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이렇게 내려갔어?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 기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환율도 뉴노멀인데 금리도 조금은 뉴노멀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전에 낮은 레벨의 금리로 돌아가는 게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뉴노멀을 보면 물가도 뉴노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주가도 뉴노멀 아닐까요? 작년에 2000대였잖아요. 2000대에서 바라보는 주가하고 지금 8000대면 어마어마한 버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또 이런 것들도 새로운 뉴노멀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처럼 낮은 레벨보다는 이제 일정 레벨이 변해 있는 모습들. 코로나 이후에 확실히 2010년대의 모습하고는 주가나 금리나 물가나 환율이나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 돌아서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다 바뀐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1,500원 안팎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네. 증시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세가 조 단위로 맨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증시는 오르고 있어요. 이거 네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죠. 보통 환율하고 주가는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환율은 높은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 이런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달러 자체, 글로벌 달러 자체가 강해진 게 있어요.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기준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휴전을 기준점으로 잡기도 하고 2월 27일 날 전쟁이 토요일 날 터졌으니까 3월 1일 날부터의 환율을 기준으로 잡기도 하는데 3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유로 대비로는 달러가 한 1.5% 강세예요. 엔화 대비로는 2.5% 강세거든요. 원화 대비로는 한 4% 강세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원화가 엔화하고 좀 어느 정도 연동이 된다고 보면은 엔화가 2.5% 약세잖아요. 달러 대비. 그 우리가 3.5에서 4 약세에서 엔화 약세가 차지하는 2.5 정도 있죠. 그거는 글로벌 요인 때문에 원화가 약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글로벌 달러 자체가 전쟁과 맞물려서 강세라는 점, 이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주식에서의 매도겠죠. 근데 주식의 매도를 보면 이게 외국인들이 그냥 도망가는 거냐 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리밸런싱 수요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가가 가파르게 뛰어 올라가면서 요즘 국민연금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되게 빠르게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국내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한도가 넘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넘치니까 일정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반도체 주식 같은 것들 그런 데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죠. 이게 너무 싫어서 매도한다기보다는 이게 너무 빠르게 주가가 올라오니까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넘치는 그 한도를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매도가 나타나죠. 이런 것들을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들도 일정 부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글로벌 달러의 강세 요인하고 리밸런싱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버무려져서 지금 원화가 조금 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시 의장 22일 날 취임했고 네. 근데 트럼프가 그동안에 파월한테는 기준금리 인하라고 계속 쪼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워시한테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어요. 갑자기 기류가 왜 바뀐 건가요? 이제 이게 연설을 보면은 30분 정도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시간을 안 재봐서 그런데 워시가 한 5분 정도 했나요? 근데 트럼프가 25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건 나 신경 쓰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해라고 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예전에 아서번스가 취임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독립적으로 하라고. 근데 그 독립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 정부하고 컬러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 없이 하라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금리를 낮춰주는 연준 의장을 원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워시가 받는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설프게 독립성까지 건드리면 자칫하면 물가가 튀어오르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한 번 올려도 될 걸 막 10번씩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은 조심스러운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놓고는 못하지만 만약에 물가가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면
아마 대놓고 많이 했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뉘앙스 정도를 갖다가 남겨놓은 정도고 오시 의장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행정부에서는 완만한 통화 정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원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갈팡질팡하면서 바라보고 연준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사분오열돼 있고 그럼 이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트릴레마 하니까요. 이 세세 균형을 잡는다는 게 워시 신임 의장한테는 참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연준이 올리긴 올려야겠는데 그러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린다고 전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게 전쟁에 대한 디펜던시도 있어요. 전쟁이 만약 일찍 끝나게 되면 그래서 유가가 지금보다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는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까 금리 올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는 금리 인상으로의 전환 이전에 만약에 이제 정부하고의 이슈가 좀 많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한 번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런 것들도 고민하지 않겠냐. 그래서 연준 FOMC 회의 때 막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인데 옛날에는 인하냐 동결이냐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거 갖고 싸웠거든요. 요즘은 인하냐 동결이냐 인상이냐 이 세 개를 다 놓고 싸워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진 거죠.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의 참 물가 상승이라는 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가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떤가요? 연준에 대한 컨센서스? 지금 시장에서는요. 연말까지 동결이거나 조금 높은 확률로 한 번 정도 인상을 보고 있고 내년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인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아직 선물 시장에서의 확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무언가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생각이 좀 바뀌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의 컬러가 바뀌다 보니까 국채금리의 변동성도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죠. 해결이 되나? 아닌가? 해결이 되나? 아닌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연내로 금리를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현재는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신현성 총재 취임하고 첫 금통위 열었는데 예상대로 동결을 했어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회의록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회의록보다도 오히려 이제 기자회견 때 조금 놀랬던 게 그래도 처음이셔서 조금 좀 친한 메시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이 코멘트가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엔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게 물가하고 그 성장을 바라보거든요. 물가하고 성장을 바라보면서 두 개를 더 봐요. 금융 안정하고 환율을 봐요. 근데 지금 보면 물가가 높아져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2%대 후반대 가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2.6 정도 보더라고요. 꽤 높은 겁니다. 그러면 물가하고 성장만 보면 금리를 인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바라볼 때 조금 걱정해야 되는 게 금융 안정하고 그다음에 환율을 봐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1,500원이에요. 그래서 워낙 약세니까 그러면 금리를 좀 올려야겠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이제 환율도 그렇지만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가지 요인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정배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요인이 금리 인상을 가리킨다. 왜냐면 이제 작년만 해도 이게 막 어떤 건 인상해야 되고 어떤 건 낮춰야 되고 막 서로 교차가 되면서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이제 정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럼 금리 인상의 시기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정도까지 코멘트가 나왔으면 7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연내에 추가로 한 번 더 올릴 수 있냐 이게 이슈인 것 같은데 금통위에서도 점도표를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올해 연말 정도에 한 번 더 4분기 정도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열리지 않나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추이랑 채권시장의 금리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영 단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